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네. 뭐 굳은 날이나 밝은 날이나 방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아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예.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방송인 황현희 씨. 안녕하십니까, 황현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우리 박원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김봉준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애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봉준 후보 나오셨는데 어떤 분인지 최민희 의원이 소개해 주시죠.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믿고 참 그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의 검증을 맡긴 분이고요. 2012년 총선 때 네. 민주당이 네. 인재 영입이 완벽했잖아요. 검증. 16년 총선. 2016년 총선. 2012년은 완벽하지 네, 않았죠. 죄송합니다. 김용민이가 나갔는데. 죄송합니다. 맞아, 거죠. 네. 2016년 총선 총선 때 때. 그 네. 인재 검증 완벽했잖아요. 예, 그때 예. 잡음 하나도 없었죠. 그때 인사 검증한.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름하여 검증 봉준인데. 검증 봉준. 그 이름이 봉준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녹두 장군, 예. 김봉준, 아, 뭐 김봉준. 녹두 전 이런 이름으로 지역에서 벌써 사랑받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네네. 박원석 의원의 선배입니다. 아 그래요? 대학 2년 선배. 아 그래요? 학생운동 같아. 너무 적게 봤는데. 아이고. 내가 늙었다는 얘기야 지금? 진짜 동안이시죠? 진짜 동안이세요. 아니, 사람이 동안이시란 얘기죠. 뭘. 형님이 동안이란 말씀입니다. 예. 아 그러시구나. 어디를 출마하시는 거예요? 저는 남양주 을 지역. 남양주 남양주을요? 을. 갑은 누굽니까 지금? 갑은 조홍천 의원 조홍천 계시고요. 을은 지금 을도 민주당에 이제 현역 의원이 계신데 네. 이번 총선이 워낙 엄중한지라 네. 그 우리 권리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께 좀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로 제가 경선에 주광동은 나서게 어디예요? 됐습니다. 주광동. 병입니다. 아, 병. 최민희 지역구. 아 그렇구나. 근데 병은 네. 어쩌면 뭐 그 비슷한 분이 올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저 김봉준 전 비서관 맞죠? 네. 예예예.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하셨다. 그럼 검증 통과하셨습니까? 네. 아 본인이 검증 당해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이제 요번에 예비 후보 검증은 사실은 검증은 아니고 이제 범죄 사실만 확인하는 거예요. 서류 검증이죠, 서류. 제가 이제 비서관 될 때 정밀 검증을 당해봤습니다. 한 그래요? 200개 항목을 아이고. 진술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실 여부를 이제 체크를 하는데 이제 주로 이제 경찰청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전화가 와요. 네네. 이제 사실 여부도 확인하고 또 이제 세평 조사를 해서 뭔가 안 좋은 얘기가 있으면은 또 확인을 하고 본인 소명을 받는데 저는 검증 결과가 거의 흠결 없음으로 나왔었는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증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제가 결심한 게 다시는 검증받을 직위를 하지 말아야겠다. 아, 그래요. 그렇게 까다롭군요. 제가 살아온 정말 몇십 년간의 그 인생을 그 경찰들 몇 분께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게 이렇게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네네. 그 가혹한 과정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인사검증이라는 게. 네네. 그게 전과 같은 것도 다 조회를 정권의 기본으로 이제 다 기본이에요. 예. 저희가 검증 동의서를 쓰면은 예. 세금 문제까지 다 나옵니다. 벌금이나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확인되는 뭐 도로 교통 위반 막 약간 이런 것도 다 나오고. 뭐 음주운전 이런 거 다. 그거는 공직 후보자들이 네네. 그 범죄 경력을 다 제출해야 돼요, 선관위에. 그렇군요. 예. 근데 다 나와요. 그 공직 후보자 제출하는 거에는 벌금형 이하는 안 나오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인사 검증할 인사 때는 검증 나오는군요. 아주 세세한 것까지. 야, 본인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이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경찰분들이 그 제가 다녔던 회사 뭐 일했던 곳 이런 데 가서 제일 처음 이렇게 차 마시면서 검증할 때 시작하는 게 김봉준 씨 술 좋아하시죠?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술을 잘 못 먹는데 대부분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걸로 시작해요. 어디서 술 드세요? 술 버릇은 뭐세요?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고약한 일들이 또 튀어나오고 그러죠. 그런 것도 검증이 되는군요. 예, 저는 그 자리에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분수를 알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나처럼. 예, 예. 나처럼 분수를 아세요. 자, 그래요. 예. 예. 자, 광고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토종 콩국물 제가 이제 월요일에 먹어봤거든요. 네네네. 이거 정말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됩니다. 이거 예. 맛있겠다, 진짜. 이 저 만드신 분이 함정희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노벨상 후보로 올랐다고 그래서 이분이 좀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이 좀 그 재밌는 분이구나, 농담을 잘하시는구나 했는데 예. 실제로 보니까 그래. 진짜로요? 실제로 보니까 네 노벨 생리의학상 대한민국 후보로 대한민국 노벨재단의 공식 추천을 받은 분입니다. 와, 이 그렇군요. 콩물로. 예. 자, 구매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토종 콩두유가 도착해서 바로 시식했더니 와우, 내가 원하던 바로 그 맛입니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마트 두유를 구매해서 먹었는데 왠지 설탕물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된 토종 콩두유를 접하니 너무너무 에너지 충만한 기분입니다. 와.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주문할 테니까 큰 단골 한 명 만드셨습니다. 이 맛 변함없이 유지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인 수입콩이 범람하던 시기 2001년부터 오직 국산 토종콩, 쥐눈이 콩이라고 하죠. 네네네. 토종콩으로만 두부와 청국장, 콩물을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바로 함신의 토종콩 식품입니다. 당시 토종콩은 수입콩에 비해서 몇십 배 이상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수입콩을 사용한 다른 제품들과 경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미쳤다는 손가락질까지 당했었는데 콩이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우리 콩, 특히 쥐눈이 콩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버텨낸 기업입니다. 특히 맛도 맛있지만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상품이라서 요즘처럼 면역력에 좋은 건강식을 찾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토종 콩물의 경우 두유처럼 마셔도 좋고 여름철 콩국수 국물로 그러니까요. 저 짱입니다. 그 짱이에요. 생각났어요. 예, 예. 자, 이 함정희 대표, 함신의 토종 콩식품 대표인 함정희 대표, 이분의 이력이 탁월합니다. 네, 정말 화려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후 2007년에는 신지식인 농업인으로 선정돼서 2010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2018년에는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해 급기야 2019년에는 노벨 생리의학상 대한민국 후보로 대한민국 노벨재단의 공식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만큼 함신의 토종 콩식품의 함정희 대표는 토종콩과 관련해서는 독보적인 유명인인데 함정희 대표는 자신은 유명인보다는 토종콩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유일인에 가깝다. 유명인보다는 유일인에 가깝다. 이런 그 말씀. 맛에서 그 장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자, 그 토종콩 국물 180ml 1,700원. 이게 네, 1,700원이에요. 1,700원. 예. 두유처럼 마시거나 콩국수용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자, 앞으로 함신의 청국장 같은 우리 콩 관련 제품이 순차적으로 입점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콩과 관련된 제품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100% 우리 콩으로 독보적인 맛과 영양을 담은 함신의 토종 콩식품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부도 엄청 고소하네요. 두부 좋아요? 너무 알겠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콩물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소두부를 강타합니다. 이 맛이. 이걸 딱 마시니까 예. 막 온몸이 쏘쿨. 이분이 왜 노벨상 후보에 드셔보세요. 올라가시는지. 와, 이거 뭐 하나도 안 들어. 이게 이거 콩 예술이에요. 말고는 들어간 게 없어. 와, 콩과 소금 약간 진짜 좋은 방송이에요. 내가 예. 막 먹을 것도 그동안에 좋고. 광고하면서 예. 김영민닷컴을 한 번도 이용 안 했거든요. 네. 어머 네, 어떻게 이걸 그럴 수가 사야 있어? 되겠어. 아유. 어머. 아니, 단백질 이게 덩어리. 요즘에 네.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예. 그럼 갈등이 굉장히 많이 나요. 아유, 맞아. 그럼. 왜냐면 말을 많이 하잖아. 입안이 계속 마르고. 근데 이걸 갖고 다니면서 갈증 나고 허기질 때마다 하나씩 마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단백질 덩어리 아닙니까? 진짜 이거? 너무 맛있고 원기, 이거 원기 사가지고 보강도 콩국수에 되고. 먹어야 되겠어. 네. 콩국수. 콩국수는 여기에다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 저기 오목가살이라는 거 있어요. 그거를 잘게 썰어 넣거나 아니면 오이. 오이를 아주 잘게 채 썰어서 넣으면 맛있습니다. 콩국수에 설탕, 소금. 저는 소금. 설탕? 전 설탕도 쳤다, 소금도 쳤다 합니다. 이제 저기 설탕 쳐서 먹는 거는 그건 이제 아직 원래 근데 호남 제가- 분들이 설탕 아니에요? 설탕. 그죠? 호남이에요? 호남이 설탕. 아니, 저 호남은 아니에요. 호남 아니에요. 그냥 설탕이야. 저 황해도. 아직까지 그 애기야.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오늘 올라오다가 출출해갖고 두유를 하나 한 캔 여기 편의점에 사 먹고 올라왔는데 어머 비교해 네. 보세요. 아니, 비교를 할 수가 없네요.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런 이거는- 두유에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달고 그런데 이건 정말 맛있네요. 오리지널 콩국물. 이거 국산콩 100%입니다.
예, 이거 광고 제대로 잡아오셨네. 야, 이거 진짜 이거 대박인데 이거 진짜. 혹시 야. 김봉준 후보는 밥을 못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밥 먹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죠. 제가 원래 콩, 팥 이런 거 잘 못 먹는데 아 그러세요? 진짜 와. 오늘부터 진짜. 입맛을 바꾸세요. 그냥 두부도 두부. 네. 굉장히 고소합니다. 두부도 너무 맛있어요. 너무 아, 맛있네. 두부 너무 맛있습니다. 저는 두부를 안 좋아해요. 사실 두부를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먹었는데 고소하네 진짜 되게. 토종 콩두부 네. 275g 3,600원, 420g 5,400원. 근데 그냥 드셔도 돼요. 김치도 주는 건 아니죠? 예? 김치도 주는 건 아니, 아니지. 주지 않습니다. 예. 아, 김치도 맛있습니다. 김치도 맛있는데? 아 진짜 맛있다. 와. 와, 두부김치 이걸로 드시면은 영양도 짱이고. 예, 뭐가 양념이 아, 들어가지도 않고 오늘 완전 그냥 국산 그대로 콩 드시면 될 것 파티인데. 같아요. 내가 먹어도 되나? 막걸리만 한 잔 그래서 있으면 막걸리. 네. 아, 정말 예전에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저기 음주 방송도 살짝 한 적이 있었어요. 알밤 막걸리, 알밤 막걸리 광고할 때. 근데 요즘에 선거운동 하면서 뭘 하냐면 다녀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실히 사람이 줄었어요. 특히 식당에 사람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골목 먹방 하시더라고. 골목 식당이라 그래가지고 동네 조그만 식당들 맛집은 아니에요. 맛집은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굳이 선전 안 해도 돼. 근데 조그만 식당들인데 정성스러운 그 식당들이 있잖아요. 왜 네. 기분도 좋고 이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한 1분 30초, 2분짜리 먹방을 하는데 난 이거 이제 일종의 우리 저 자영업자들과의 연대다. 요즘 장사도 안 되고 심란하거든 되게. 그래서 도움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제가 박원석 TV라는 유튜브를 개설을 했는데 구독자가 100명이 안 돼 아직도. 아이고 이런. 그래서 우리 김용민 TV 구독자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돼. 왜냐면 선거용 유튜브인 걸 아니까 잘 안 들어와 사람들이. 아, 그래도 박원석 우리 의원님 여러분 구독 많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예. 1000명은 좀 넘읍시다. 아 그리고 저기 하러 오세요. 제가 그 소개한 맛집들 아주 그렇게 유명한 맛집은 아니지만 정말 정성스럽고 맛있는 집이니까 그러면서 먹으러 이제 오세요. 박원석 TV 보고 왔다 이렇게 또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100명은 박원석의 굴욕이다. 그치? 왜 개설한 지 며칠 안 됐어. 자, 박원석 TV 바로 증가하셔서 나 할래. 구독해 주시기 저 바라겠습니다. 바로 했습니다. 자, 그래요. 너무 맛있는 자, 이 함신의 토종 콩두부, 토종 콩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네. 예. 자,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어떻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까? 그 정의당도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진짜 안정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보수 패널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보수 패널들도 생방에서는 뭐 비판거리를 찾아서 하는데 네. 이제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는 원종건 씨 건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검증하냐. 그건 정말 우리가 비난은 하지만 그건 뭐 그 뒤에서는 욕을 할 수가 없는 거리다. 그런데 이 인재 영입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 누군가 기획을 아주 잘해서 이렇게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위기 관리가 탁월하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데 해결하는 방식이 폭력적이지 않다. 본인이 기다려주고 본인이 마음을 정리하고 본인이 이제 자진 사퇴하게 하고 이런 과정이 그동안에 민주당이 지금처럼 총선 앞두고 조용했던 때가 있었던가요? 없었죠. 예. 이제 뭐 또 공천 시즌이 오면 좀 달라지진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 지금 시즌인데요.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네. 뭐 이제 진모 씨 같은 경우도 계속 하는 얘기가 고사를 지냈던 게 김의겸, 문석균 이런 분들 계속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 공천하는 이 정당 멸망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네. 비웃는 사람들 많았는데 지금 뭐 최민희 의원 말씀 잘하셨지만 한 사람씩 본인이 잘 정리해서 자진 사퇴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그러니까 민심의 풍향계를 잘 읽고 그 안에서 맞춰서 나가기 때문에 뭐 이번에는 저희는 그런 문제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김봉준 후보님은 어떻게 지금 경선을 준비하시면서 네. 당이 지금 공정한 심판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당이 안정돼 있고요. 제가 2016년도에 총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당대표 할 때 2015년도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흔들릴 때 그때 이제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하면서 정무적인 보좌를 좀 했었는데요. 예. 그때는 사실은
완전 전쟁판이었습니다. 끝까지. 김종인 대표 들어오기 전까지 네. 그 이 내부 전쟁이 전체 총선을 규정할 정도의 판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것하고 비교를 하면 완전히 이제 그 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당이 안정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직도 2달이 넘게 남아서 그렇죠.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 사실은 이제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치 신인 완벽한 정치 신인들은 그 예를 들면 이제 지역에서 열심히 그 이 정치 활동을 준비하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라는 건 조금 그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특혜를 메리트죠. 받았었던 뭐 이런 거라서 요번에 아마 적합도 조사를 할 때 문재인 정부라는 말을 띄었었죠. 노무현 정부도. 예, 다 띄었었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이 정무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뭐 좋은 결정은 아니라고 보는데 정치 신인들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자칫 그 현역 기득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듯한 예. 그래서 언론에도 좀 지적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조금 우려가 되고 향후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사실 근데 지금 조용한 것은 아직 공천이 안 끝났기 때문에 조용한 거 아니 근데 아닐까요? 지금 사실은 어떨까요? 예. 지금 국면에서 네. 파열음이 많이 나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 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국면 조용히 넘어갔다는 거는 이건 뭐 굉장히 지금 왜냐하면 전례가 예측이 없었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시스템 공천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정치적인 사유로 여러 가지 당 지도부들이 꽂아대고 할 때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저쪽 뒷방에서 대충 정보 파악하면은 아 나 요번에 날라가네 누가 들어오네. 근데 이거는 그대로 결정이 되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란들이 이제 계속 시정일관 생기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당사자들도 몰라요. 이 경선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선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한 어떤 안정감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은 지금 어떻게 해? 정의당은 일단 지금 당내 가장 큰 총선과 관련된 이벤트는 이제 비례대표 경선입니다. 아, 그렇죠. 정의당은 비례대표를 그동안에는 당원 직선으로 경선을 해왔는데 당원들만. 예, 네. 이번 총선에는 이제 일종의 이제 국민 경선을 도입을 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당원 70%, 그다음에 국민선거인단 30%. 그래서 2월 9일까지가 국민선거인단 모집의 1차 마감이고요. 그러니까 1차 마감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통해서 접수하는 1차 마감이고 2차 마감이 2월 19일까지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례대표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당내 경쟁에 몰두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좀 과열이 되거나 다소 이제 부정적인 양상들도 이른바 이제 아, 이전 투도 있었습니까? 당내에 있는 계파나 뭐 정파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계파 정파 간의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혹은 이합집산 부적절한 이합집산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경선을 도입하니까 좋은 게 비례대표 출마 예정자들이 전부 밖으로 나가서 어쨌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게 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고 29일부터 경선에 들어가서 3월 6일 날 이제 순번이 결정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이번에 비례대표 의석이 조금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그 준연동형이 그렇죠. 도입된 이후에 그래서 좋은 분들이 많이 경선에 나섰고 또 기존에 당내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준비되고 훈련된 정치인들도 있고 당 밖에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당이 그동안에 잘 대표하지 못했던 이를테면 이자스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당에는 조금 늦게 가입을 했지만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조화가 당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지역구 후보가 많이 안 나설 거다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석패율제 도입이 무산되고 그런데 지역구 석패율은 후보도 이제 지역구에서 떨어졌더라도 그 정당 지지율이 높으면은 비례로. 예, 비례로 지역구 다섯 후보도 달씩 예상보다 지금 출마자가 늘고 있어서 한 100명 정도 출마할 것 같습니다. 100명. 그래서 요즘에 이제 심상정 대표가 심상정 대표 언론에 잘 안 나오잖아요. 네. 일부러 좀 안 나오시도록 했어요. 하도 공격도 많이 받고 정의당이 이제 의석 좀 늘어날 것 같으니까 배불러서 초심을 잃었다 이런 좀
비난도 있고 해서 네. 중앙정치 이슈에서 당분간 좀 대표가 안 보이시더라도 민생 현장을 열심히 다니시고 또 지역구 후보 지원을 열심히 다니셔라. 그래서 네. 오늘도 인천에서 이정미 우리 전 대표 출마한 지역에 가서 현장 상무위 개최하고 예.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새벽을 달린다라는 프로그램 해요. 근데 이게 일반 언론에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저희가 굳이 알릴 의도도 없고. 근데 이제 새벽부터 민생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들, 그래서 그분들 고충도 듣고 같이 체험도 하고 이걸 꾸준히 총선 때까지 당대표가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하여튼 점점 총선 무드가 고조되고 근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약간 좀 재미가 덜한 게 무슨 공천 경쟁, 공천 학살 이런 게 없어. 우리도 공천 학살 한번 해봐야 되는데 공천학살,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아니, 근데 역동성이 예, 있잖아. 정의당도 좀 이제 중진 의원 그룹이 생겨야 되는데 네. 지역구에서 좀 살아남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의당 비례를 출마하시는 분들도 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특정 부분이나 이제 소수자들을 대변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좋지만 그러는 가운데 이분들이 또 앞으로 지역에서 정치할 꿈을 같이 좀 키워가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당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황교안 당대표. 종로로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당에서 요청하면 한다 이랬는데 당에서 요청하는 것 같은데 응하지 않고 있고. 어저께 그 공심위가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황교안 종로 출마를 결정하겠다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번째 결정을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황교안이 종로 출마하냐 안 하냐가 됐는데 나오는 워딩을 보면 종로 출마를 굉장히 꺼리는 듯한 느낌이 겁이 듭니다. 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아니 황교안하고 네. 친하신데 말씀을 좀 맞아요. 우리 직방 나누고 그래. 정치 예. 아유, 네, 저희- 그래서 아니 전화 한번 해봐 얼른. 어떻게 할 거냐고. 보통 이제 몰라요. 네, 우리가 이런 전략 쓰잖아요. 할 듯 말 듯 하다가 딱 분위기 봐서 하는 거죠. 네. 네, 그랬을 때 시너지가 나는. 근데 그런 시기도 다 지났다. 그 여론조사에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의 이런 그 좀 결정을 잘 못하는 우유부단한 세모표 행태가 이게 클라이막스로 막 절정 올라가서 관심 끌었는데 이제 그것도 지나서 내리막길이라 이제 종로 가거나 말거나 별 관심이 없어진 근데 거죠. 어떻게 보세요?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안 나가면 초반 기싸움에서 완전 진 패하고 거죠. 들어가는 예. 거기 때문에 네네. 보통의 당 대표들은 나가죠. 이럴 때. 나간다. 예, 그런데 저는 몇 군데 권해드릴 험지가 있는데 진짜로 어디요? 자유한국당 흥행을 위해서도 저는 그 대구 동부 을에 가서 유승민 의원이랑 둘이부터. 캐삭방 한번 하는 거지. 이기는 사람 당 먹는 거로 당 걸고 아니면 밀양에 가서 홍준표 대표랑 붙든가 그렇게 해서 내부 경선에서 누르고 올라오면 다음번 대권 거머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피 뜨자. 네, 진짜 한번 떠야지. 근데 대한민국 정당 역사상 그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이 황교안 대표 메시지를 보면요. 여태까지 어떤 정당이 어렵던 아니면은 뭐 지지율이 높던 당대표들이 어디 출마를 할 때는요. 늘 똑같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이 당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하겠다. 예. 근데 이분은 계속 이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해오시다가 어저께 갑자기 저는 이게 진짜 현실인지 진짜 막 꼬집어 보고 싶더라고요. 제 일은 제가 결정한다고 말씀을 하실 때, 와, 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분인지, 우리 저기 황현희 씨께서 좀 아시면. 아니, 근데 좀 재밌네요. 사실 뭐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에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당대표 입장은 거의 그런데 내 입장은 내가 갈 곳은 내가 결정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험지에 상황이- 출마하겠다는 말이 예. 나왔던 자체를 말씀드려서 돌이켜보면 그때 자유한국당 전원 총사퇴하면서 총사퇴를 못하니까 이렇게 흐지부지하지 말고 황교안 당신이라도 불출마 선언해라라는 싫은 소리 듣고 그 다음날 나가서 더 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이거 뭐 여론조사 돌려보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띄워놓고 며칠 있다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내부 상의 없이 그냥 질러놓고 한 달 동안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러고 나가서 웬만하게 져야지 지금 나온 대로 뭐 50대 20 이렇게 해서 져버리면 자유한국당은 주요 대선 주자를 하나 잃는 꼴이 되니까요. 아니 지금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나와서 자기가 현격하게 밀린다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엎은 다음에 불출마를 그리고 얘기한 하나 더 겁니까? 있어. 한 군데 험지 더 있어. 어디? 그게 깜빡할 뻔했네. 예.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4번. 14번까지 우리 자매정당 당선시켜 주세요로 거기 험지 아닙니까? 그렇게 자매정당 당선시켜 주세요 하는 순간 선거법 위반. 아, 탈당하면 되죠. 탈당해서. 탈당해야지. 그러면 대표가 탈당하고 치르는 선거가 되고.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가 뭐 정치 리더십이 초보라는 게 네. 확연히 드러난 대목이 아까 이제 김성애 소장이 얘기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그 집회장에 나가서 험지 출마하겠다 이 얘기를 한 것도 그때 이제 막 황교안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내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근데 그 리더십 문제 제기가 나오니까 사전 준비 없이 일단 험지 출마를 질러놨는데 머릿속에 뭐 이런저런 생각은 있었겠죠. 근데 그 사이에 좌고우면하면서 이낙연 총리가 선점을 해버렸고 지금은 모양새도 빠지고 가능성도 떨어지고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수도권에 당선 가능한 험지라는 게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으면 그건 험지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용산 같은 데가 그게 형용 모순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모양새도 대단히 빠지고 사실은 종로가 외통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진작 받았어야 되는데 진작 받았으면 종로에서 50대 20 이렇게는 절대 안 나와요. 그렇죠. 박빙으로 갑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게임. 해볼 만한 왜냐하면 게임이 종로라는 되는 데가 굉장히 인구가 고령화돼 있어요. 그리고 정세균 의장이 물론 이제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네. 이기긴 하셨지만 또 이길 수 있었던 이유에는 그 밑바닥을 정말 샅샅이 훑으면서 굉장한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다소 그 선점당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질질 끌 게 아니고 종로 출마를 과감히 선언하고는 당내에서 이른바 가오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천권 행사에 있어서도 홍준표나 뭐 김태호나 민기적거리는 사람들 제압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는데 지금은 TK 의원들도 이제 아니 니는 출마 안 하면서 우리한테는 뭐 험지를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냐 이렇게 뻗대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도 놓치고 저도 놓친 꼴이 됐어요. 황교안의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임종석 비서실장을 종로로 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괜히 가끔새도 안 낸 사람 이러면서 좀 그 찍자를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전략이 흐트러져 버렸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예를 들면 이제 우리들이 용기를 내서 종로 가보자. 그런데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이 버티고 있으면 네. 솔직히 무섭죠.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 사실 선거의 달인이에요. 아 그래요. 예, 아이, 그 그럼. 민주당의 손가락에 꼽는 선거의 달인이 몇 분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이 정세균. 정세균 이해찬. 총리, 이해찬 대표님 제가 지금도 이 상처를 지울 수가 없는 게 2016년에 총선 떨어지고 노무현 재단 그 회의에 갔는데 저를 딱 보시자마자 어떻게 선거에서 떨어지나? 달인이세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달인. 한 번도 안 접었죠. 한 번도 안 한 떴어요.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 양반이. 이낙연 어떡하죠? 총리도 선거의 달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뿐만 아니라 전 총리였는데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대권 후보 압도적 1위예요. 이런 분이 있으면 사실 속으로 겁나죠. 예, 그랬을 때 선택은 객기를 부려보는 겁니다. 부딪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황교안 대표는 객기를 안 부렸냐? 부렸어요. 그 사지에 가서 그 부활해서 뭐 하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질러봤는데 지르고 나서 집에 가서 생각하면 겁나죠. 이게 반복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모냥 다 빠진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황교안 당대표 입장에선 지금 만약에 선거에서 지게 되면 잃을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래도 선거에 출마도 안 하고 무서워서 피한 그 사실 겁작 비겁한 장수가 제일 나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부딪혀야 된다. 지금이라도. 그럼요. 계백의 기백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늦었지. 지금도 지금 늦었네. 만약에 늦었죠. 종로 나간다 그러면은 그또 앞날도 불투명할 뿐더러 또 떠밀려서 나온 것 같잖아요. 떠밀려서. 그래서 종로 아무래도 주민들이 기분 나쁘시죠. 근데 진짜 최악은 그렇게 해서 딴 데를 갔어. 떨어졌어. 거기서 떨어져. 그럼 그건 진짜 그거는 심각하죠, 그러면. 정치가 끝나는 경우에 인생이 쪽나. 그래서 최악 중에 최악인데. 그러면 용산에 나온다는 썰들이 어떻게 보면 뭐 맞게 될 것이다. 용산이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미 예비후보가 9명이 등록을 했어요. 네네. 그만큼 사실은 용산은 자유한국당한테 꽃밭 같은 데죠. 근데 용인으로 나올 가능성은 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용인병, 용인이요? 용인병 수지, 수지, 한선교 지역. 거기도 꽃밭 같은 데.
아 근데 경기권까지 그러니까요. 그 정도일까요? 수도권이라고 했잖아요.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까지 아, 서울은 호퇴할- 어렵다는 거 본인들이 더 잘할 겁니다. 수도권 험지니까 네. 경기 들어가는데 이게 그 말이 약간 일리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미래한국당 대표가 한성교잖아요. 그렇죠. 그 한성교 자리로 가면 이게 바꿔치기 되는 거잖아요. 그림은 맞는다. 뭐 그건 이런 너무 말씀이시죠. 비겁한 선택이고 이렇게 되면 차라리 세종시를 가야지. 상징성이 세종시. 있으니까. 그렇죠. 조그만 세종시. 명분이라도 챙기려면. 네. 근데 이제 세종시도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지금. 그래도 아니, 거기서 세종시는 이해찬 당대표의 지역구 아닙니까? 뭐 물론 이제 거기가 이번에 안 두 나오지만은 개예요. 두 개. 아 이번에 네, 분구가 분구가 될 분구됩니다. 거예요? 세종갑을 네. 그런데 그렇구나. 거기는 조금 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저는 황교안 총리가 아직 하느님의 계시를 못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세종시는 그 전 총리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네, 거기가. 또 행정도시니까. 네. 예. 공무원들 많이 살고. 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서로 와라, 황교안 대표 우리 쪽으로 와라라는 이런 기사들도 꽤 많이 나더라고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강서 쪽도 이야기도 있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올 때까지 지금 좌고우면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정말 아마추어란 판단 얘기예요. 미스다. 예, 예. 예. 만약에 남양주 을로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야 뭐 대환영. 대환영이 그냥 어떻게 제압하실 수 있어요? 골이 넣으면은 그냥 바로 초선이 삼성급 되는 거로.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겠네 진짜. 같이 당대표 붙으면. 대권 주자급이 되는 거예요. 대권 주자. 그러네. 그래요. 그런 걸 노리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자, 민주당에 김봉준 대해서. 후보님 아멘입니다. 예전에 아마- 보궐선거긴 하지만 네. 손학규 대표가 수원에 가가지고 김용남이한테 졌잖아요. 그런데 왜 김용남 그래서 김용남이는 여전히 그 얘기를 하고 다녀. 여기서 손학규 이긴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아,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 손학 이노근도 김용민이를 자기가 이겼다. 그러면 좋을 텐데 낙금수를 자기가 이겼다. 그러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내가 그 형한테 전화 한번 하려고 그랬어. 뻥까지 말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손학규가 졌다는 다 기억해. 그런데 손학규를 이긴 사람이 김용남인 건 모르고 그게 김용남의 한계죠. 김용남 전 의원은 최민희하고 싸운다. 이게 더 유명해요. 장소팔 고춘자 같은데 요즘에 보면. 아니 그거 아니고 틀면 맞지는 나오는데. 않네요. 네. 예, 예. 우리 저거로 바꿨잖아. 그 스리랑 부부로. 아 그래요? 쓰시라고. 김미화 김한국 선배. 예, 예, 예. 아니 그러면 종로를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안 나온다면 뭐 지금 김병준 옛날 비대위 뭐 위원장 얘기도 있고 아예 손수조 씨처럼 옛날에 아예 그냥 정치 신인을 갖다 붙이겠다 뭐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전략 라인이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저 오후에 나온 얘기는 뭐 유승민 거기다가 통합부의 보내다가 유승민. 네네네. 그것도 세보조상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올릴 정도로 네. 이제 혼미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 지금.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 김병준 그러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공천하는 순간 민주당은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낙연 전 총리 대 김병준 이렇게 가면 이건 뭐 진짜 대 짝퉁 이렇게 되고 진짜 대 철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네. 이낙연 총리님 발이 풀려서 이 김봉준 후보한테도 가실지도 몰라요. 네, 그런 이점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손수조 케이스는 부산 사상에서 이미 시도해서 실패한 전략이거든요. 이 정치인이라는 게요. 그때 정치가. 손수조가 한 15%였습니까? 그러니까 12% 졌는데 아, 12% 사상이라는 지역이 민주당이 15, 16, 17, 18 다 뺏겼던 데예요. 그러니까 험지 중에 험지예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예. 문재인 후보가 거기서 당선되면서 대권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수조를 깔아줘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쭉쭉 가는데 걸음이 된 건데 그 실패한 전략을 또 씁니까? 이낙연 전 총리에게 어떻게라도 흠집을 내볼까라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봐도 그러니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네, 네가티브 하니까. 예. 벌써 이길 생각이 없잖아요. 지는 것을 네. 전제로 깔고 간다. 종로인데. 어떻게 잘 될 것이냐의 싸움으로 가면 그건 해보나 마나니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이제 총선 채비에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궁금해하는 거 미래한국당이 생겼어요. 드디어 이를 질렀어요. 예. 얼마만큼의 어떤 득표력을 가질 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 사실 민주당은 속이 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보수 언론도 있고요.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꽤 옮겨가야 투표용지 앞순위에 올라가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불출마하고 공천도 안 받고 이런 현역 의원들이 굳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자기들이 비례대표 공천 받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이름 보태줄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거는 사실은 명백하게 우리 정당 정치를 형용화시키는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고, 뭐 민주당에서도 고발을 했지만 정의당에서 고발장을 이미 냈습니다. 정당법 위반하고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로. 당직자 채용 공고를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냈잖아요. 자유한국당 그 사무처에서. 오늘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의 그 소셜 미디어에 미래한국당 후원회 포스터가 올라오기도 했죠. 공식적으로. 네네.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유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홍보해 주거나 네. 이게 정당법 위반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한선교 그 의원이 본인이 다 공천권 행사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네. 한선교한테 공천권 주려고 미래한국당을 만들었겠어요, 선교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그 배후에서 공천권 다 행사할 거고 이건 명백한 불법이죠. 그렇게 되면은 저 공천 다 무효화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다 싸움 박질도 아마 날 거고요. 나죠, 싸움 나죠.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 미래한국당 문제를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실 대한민국 정치 문법이 그러니까 정치공학으로 해석하던 시대가 저는 2016년도까지라고 보여집니다. 2016년도에 촛불 집회가 일어나서 대통령 권력 바꾸고 지방 권력 바꾸는 이때까지 사실은 여의도의 정당 권력이 판을 기획하거나 뭐 잘 준비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촛불 집회를 뭐 지진에 비유하자면 진도 10 정도 지진이 났는데 진도 10 정도 나면은 몇 년 동안 여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지진파가 완성이 되는 시점이 있는데 저는 이번 총선이 그 지진파가 촛불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진파가 완성되는 게 이번에 총선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막판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이 과거에 16년도 이전에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행행했던 정치공학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예,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전체 국민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촛불 국민들이 움직이면서 사실 뭐 민주당 하나 예뻐서 뭐 거기 뭐 크게 해주려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역사적인 흐름인데 그런 측면에서 미래한국당에 대항하는 어떤 국민적인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저는 반작용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압이 될 거고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말을 안 했는데 이번에 정의당의 비례대표 공천이 정말 중요하다. 이 촛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대항 변수가 될 수 있고 또 어저께 가서 그 미래한국당 한번 엎으려고 갔었던 우리 미래당 본사 예전에 청년당 출신들이더라고요. 뭐 이런 어떤 이 건강한 기운들이 저는 어떤 대항 세력들을 형성을 해서 이 물리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자유한국당의 자매 위성정당 이거 한마디로 코미디잖아요. 코미디. 이 뉴질랜드의 보수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니까 정말 열심히 정책을 냈어요. 보수 정책을. 그래서 그 다음 총선에서 1등 합니다. 이렇게 가야지. 무슨 그 어떤 나라 있죠? 알바니아인가? 무슨 나라? 알바니아. 그 예만 들면서 자꾸 폭망 하는데 그러다가 나온 게 지금 이 자매정당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 한 가지 바로잡고 가야 되는데 알바니아 사례를 자유한국당이 정말 엉뚱하게 왜곡시켜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알바니아 그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기성 정당이에요. 기존에 존재하는 정당, 선거연대를 하던 정당을 약간 이제 위성 정당식으로 만들어서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다음 총선에 제도를 바꿔버립니다.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제도를 바꿔버려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엉뚱한 그 사례를 갖다가 붙여서 자기들의 저런 그 가짜 정당 놀이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전혀 그거는 사례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형이 자꾸 자유한국당과 그 말도 안 되는 자매 정당이 아니라 청년 비례당이 커야 되는 거죠. 청년 비례당이 이슈화되고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게 뭐 꼼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꼼수죠.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꽤나 효과가 있을 꼼수라고도 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입장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근데 이제 예. 그거는 자유한국당에게 표를 많이 던질 것이다라는 전제 속에서 나오는 그렇죠. 건데 예. 나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제 김봉준 후보님 말씀하셨지만은 2016년 이후에는 정치 공식으로는 이제 헤아려질 수 없는 한국 정치다. 이 말하자면은 문재인 그 하고 민주당 밀어줘서 여당 시켜줬는데 실망이야. 그럼 자유한국당 찍어야지. 이겁니까? 그 공식이 통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 제3의 대안을 택하든 아니면은 그래도 뭐 민주당 완전히 뭐 이게 쓰레기들은 아니니 조금 더 믿어보자 이런 선택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어쨌든 한국당에 대해서는 지금 극현 정서가 존재하고 있고 네. 난 이게 상수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네. 민주당 지지율 빠진다고 저기 자유한국당으로 그게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금 이제 합리적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저게 뻔한 꼼수인 창피하지. 걸 알거든요. 꼼수긴 쪽팔리고 동력이 그리고 이게 그걸 통해서 이제 비례 의석을 좀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만큼 잃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의 박빙 지역 이런 데서는 저런 게 사실 승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근데 저에 대해서 뭐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온 거 보니까는 부정적 응답이 훨씬 더 높아요. 긍정적인 응답보다. 네. 근데 시간이 가면은 더더욱 이제 또 다른 꼼수들이 등장을 하고 오늘 뭐 조은현 그 양반을 제명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쪽 사무총장. 조은현 의원이 비례인데 다음번 출마 안 하기로 하니까 그 미래한국당의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상 제명을 하면 옮겨갈 수 있거든요. 저기 분당을 하거나 제명을 하면은 뭔가 좀 굉장히 좀 뭐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돼야 되는데 화기애애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분당. 그래서 그러니까 의원 꿔주기 비슷한 예, 거죠. 꽃길 깔아준 거죠. 예, 제명을 하면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로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간 건데 참 창피한 일이죠. 우리가 어느 변수까지 봐야 된다고 저는 상상력을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디까지 봐야 국면을 될까요? 보려면은 네. 예를 들면 미래한국당이 지금 같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차곡차곡 이런 것들을 누적시키면서 총선 지금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가 미래한국당일 수도 있어요. 이번 총선은. 그렇죠. 예, 예. 이 최대 이슈가 미래한국당이 되면서 지역구는 자유한국당이 전멸을 해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는 이런 그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정말 한 번쯤 시도해 봄직할 만한 다당제 체제들이 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정치 오히려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꼼수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의 에너지에 의해서 좀 정상적인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는 그래서 저는 위성 정당이 총선 최대의 이슈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저런 감염 질병이 돌면 여당 여당한테는 무조건 굉장히 불리하죠. 악재예요. 예. 정권한테도 악재고. 근데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같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는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황교안이 종로 이렇게 구천을 떠도는 그런 상황이나 그다음에 보수통합 가지고 이전 투갑 벌이는 상황이나 좀 미래한국당 같은 꼼수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좀 심하다 이렇게 느끼는 과거의 보수층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이런 보수층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마음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 여전히 무당층으로 빠져 있거나 아니면 다시 등을 돌리거나.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 관성, 지난 탄핵 이후의 관성으로 보면 이런 극복을 못해요. 사실 유승민하고 황교안이 만나가지고 흔쾌하게 통합으로 못 나가는 이유도 이런 데 있는 거거든. 사실 유승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쾌하게 황교안을 만나가지고 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너무 오랫동안 끌었고 당 이름마저도 통합신당이 뭡니까? 게다가
지난번 선거 때 안철수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갖고 무슨 반문연대니 뭐니 해서 떠드는데 이거 자체가 신선함도 없고 야 정말 이 문재인 폭정을 물리치고 이들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열망도 모으지 못한 채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이러다가 결국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그냥 선거 연대나 하면서 서로 지역구나 몇 개 빼고 더하고 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은 저는 생각이 한 있어요. 가지는 확실히 알죠. 네. 뭡니까? 본래대로 되려면 네. 개혁보수신당 이렇게 가야 돼요. 아, 이름이 통합신당으로 갔잖아요. 개혁 보수신당, 예. 개보신당. 원래 개보신당이 좋겠네 진짜.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못 정한 이유를 안다고 안철수가 들어올 길을 끝까지 남겨두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하고 통합신당하고 이렇게 같이 가려고 했던 건데 그렇지. 안철수 신당은 또 이름이 안 된다면서요. 예. 네. 그 보수자를 빼준 거군요. 네, 그래서 원래는 보수를 넣어야 되는데 중도. 그럼 중도의 아이콘이 누구예요? 안철수죠. 안철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열어두려고 저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기